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리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조국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조국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고전 산책, 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산책을 해볼 건데요. 죄형 법정주의 채살의 베카리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26살인 1764년에 이 책을 썼다고 하고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인데 26살?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지가 2년 됐을 때래요. 그죠? 그럼 이게 약간 그 청년인 베카리아 씨가 이 사회계약론에서 약간 좀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겁니까? 네, 그 뭐 당연히 이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베카리아의 책의 기본에 사회계약론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 실제 그 책들을 잘 보게 되면 사회계약론은 당시에 계몽사상가들의 그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 서문에도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자기가 빚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뭐 오늘 그 시청자들 또 독자분들 같은 경우 익숙하지 않으실 분인데 형법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전 중에 고전인 책이라서 제가 일부러 뽑았고, 단순히 또 법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볼 때 한번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형사사법 체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고전 중에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베카리아의 그 범죄와 형벌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제가 이거 여기 인용문 중에 164쪽에 지금 인용돼 있는데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게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 취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거 막 터졌어요, 진짜. 엄청나게 놀리는 거죠,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압제자가 될 수 없어요.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일수록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요. 네. 되게 오래 살아남은 책은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에 관련해서 보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읽거나 또는 저희 동시대의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글을 깊이 있는 글을 쓰는 이런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인간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인간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 압제를 할 수가 없어. 독서를 안 하면 압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책을 전혀 읽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압제자는 왕이잖아요. 왕은 그냥 책을 안 읽으면 그냥 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권력 휘두르면서. 근데 왕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이 나의 권력을 활용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몽군주가 되는 경우가 왕왕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맞아요. 그래서 책이란 건 참 위대한 거죠. 알릴리오 북스의 역할이 크네요. 근데 조국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법고전 산책에서 뭐라고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셨냐면 166페이지에 국가형벌권을 다루는 사람, 일테면 경찰, 검사, 법관이 봐야 할 단 한 권의 책을 고른다면 이 책이다. 이렇게 왜요?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대의제 민주주의 확립됐기 때문에 투표도 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고 했습니다만은 형사사법 체제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사사법 체제가 권위주의 때 형성되고 난 뒤에 그 시민들을 갖다가 단지 피의자, 피고인 정도로 취급하고 또는 뭐 잠재적 피의자, 잠재적 피고인으로 취급하는 정도로 그런 습성, 관행이 이제 고착되어 있는데 형사사법 체제를 집행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시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베카리아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보는 거죠. 형사사법 체제의 집행자 관점이 아니라 그걸 당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최초로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뭐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이 책이 형사사법 체제의 개혁을 얘기한 사람들은 다 이 책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법조문, 뭐 판례라는 것들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대 민주주의 형사사법 체제의 그 문을 열었던 그 이 책은 꼭 우리나라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6살에 이런 역작을 쓴 베카리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탈리아에서 왜 갑자기 이런 역작이 나온 겁니까? 고향이 어디야? 밀라노. 어머니가 누구야? 이런 거 궁금해져. 밀라노 출신이고요. 북부 이태리죠. 그 이제 북부 이태리의 이제 미미한 귀족 집안 출신의 청년이었는데 그 이 사람이 26세 이 책을 냈는데 26이면 정말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더라도 뭐 대학교 갓 졸업한 정도로 될 건데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이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계몽군주라는 사람들이 이 책에 약간 심취를 해서 아,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있지 해서 계몽군주들도 형사사법 체제를 바꿔야겠다는 얘기를 말로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그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보지 말라 했는데. 근데 그 계몽군주에서 나는 이 정도를 보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지도 자기는 몰랐죠. 이제 이걸 보고 이걸 우호적으로 의견 표현을 하는 순간 앞제자가 아니게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계몽군주들도 이 책을 언급하고 계몽사상가들도 언급해서 당시 유럽에서는 범죄의 형벌이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의 기초에서 형사사법 체제를 보다 인도주의적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대함이 있고 이 책 하나로 유럽 전체를 흔들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적어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영향을 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계몽사상가들 외에도 형사사법의 개혁을 얘기한 사람들은 다 이 책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책 내용이 뭔지 좀 볼 건데요. 죄형법정주의라고 소제목을 다셨거든요. 네, 네. 170쪽 맨 위에 보면 베카리아는 범죄와 종교적 죄악이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근대 형법학이 출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혐오스럽거나 종교적이거나 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랑 범죄로 처벌해서 너 이거 안 돼 라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베카리아의 엄청난 위대한 업적인데요. 우리가 이게 베카리아가 이걸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하고 크라임을. 예.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 그 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죄악이라는 죄가 있고 형법에서 얘기하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죄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카리아는 종교적 범죄는 sin이고 형법상 범죄는 crime이라고 딱 구별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게 그건다 싶을 수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종교적 범죄일, 종교적 죄악일지 모르나, 즉 종교 교리에 위배될지 모르나 이거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럼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지금 위헌으로 결정되어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옛날에 범죄로 처벌이 됐단 말입니다. 간통죄도 그렇고. 간통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 문장은 지금 그 당시 18세기에는 그 도덕과 종교가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왜냐면 기독교 사회에서는 도덕의 어떤 원천을 성서에서 찾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도덕적인 죄악과 종교적 죄악이 구분이 안 됐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종교적 죄악, sin, 영어로 sin으로서는 이 종교적 죄악을 좀 넓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도덕적 흠결 또는 도덕적인 잘못
과 이 형법상의 범죄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근데 안 된다 이런 건데 요즘도 어떤 검사들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나쁜 놈들 혼내주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닙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언제 검찰 보고 나쁜 놈 잡으라고 줬어? 범죄자를 잡으라고 준 거지. 범죄자를 나쁜 놈 하고 등치시켜 쓰는 이 언어가 지금도 사실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범죄라 그러면 훨씬 더 좁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도 조심해야 한다면 그건 국가가 개입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되는 순간 쉽게 말하면 국가형벌권이 즉 경찰, 검찰 등등이 시민 여러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전화도 감청할 수 있고 통장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간통이 범죄라고 합시다. 그럼 당신이 어디에 있었냐? 다 위치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신 누구와 만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가기관이 다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국가형벌권의 작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쁜 짓 한 사람은 혼내줘야지. 이게 이제 아주 뭐 종교적 관점, 아주 봉건적 사고이라면 나쁜 짓이란 것은 국가형벌권이 모두 개입해야 돼? 그럼 혼내준다는 것은 뭐지? 근데 그게 아니라 베카리아는 나쁜 짓을 모두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쁜 짓과 범죄는 다른 거다. 형벌을 내릴 때도 형벌의 종류가 정확해야 되고 그 범죄와 균형에 맞게 딱 그 범죄의 불법 중대함에 비례해서 형벌이 내려져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했다고 해서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제도는 죄형법정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었지만 사고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봉건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즉 중형주의, 혹형주의가 한국 형사사법 제도에 있어서 많이 깔려 있습니다. 나쁜 놈 혼내준다. 그렇죠. 법 집행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언론도 정치인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쁜 놈 혼내줘야지 이겁니다. 근데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쁜 짓이 뭐지? 나쁜 놈은 뭐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쁘단 말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근데 혼내준다는 말도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걸 제한하고 제약하려는 게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핵심이고 그 사상의 출발이 이제 베카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는 게 허무하다,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삶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색한 책 모든 삶은 빛난다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두 철학자가 고대 철학자들이 제시한 삶의 지혜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목이 말하듯이 이 책은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의 삶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빛을 내뿜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저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쉬지 않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제각각인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결승선을 향해 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자들은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라는 꽃을 건강하게 피워내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견디는 철학이죠.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꽃봉오리를 반드시 피워낸다라고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꽃피는 시기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가 지금 근대 형법학의 출발이 된 범죄와 종교는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처벌하느냐의 문제에서 베카리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이제 처벌을 해보자. 다만 이것은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미리 무엇이 죄고 그거에 대한 형은 어디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죄와 형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주의니까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저희가 일부에서 했던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맞닿아 있는 것 연결되는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베카리아의 역할은 몽테스키우의 루소 등 사회계약론의 정치사상의 기초에서 그거를 형사사법에 적용해서
형사사법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몽사상가들은 이제 법률가들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이런 높은 수준의 얘기를 했다면 베카리아의 위대함은 그걸 가지고 그 사회계약론의 사상을 딱 가지고 형법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업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회계약이 범죄를 처벌하는데도 적용돼야 됩니다라고 했던 26살 이 청년이 쓴 이 글이 네. 정말 사람들한테 와닿았던 거네요. 맞아. 그렇죠. 막 아무나 잡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우리가 거네요. 국가형벌권을 동원해서 처벌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는 뭐지? 그 말은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행위가 뭐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문제를 그대로 범죄로 적용시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돼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계약은 단순히 국가 통치자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간통도 처벌하고 뭐도 처벌하고 아주 도덕적인 문제를 다 처벌해서 국가형벌권이 시민의 사생활에 다 개입했다면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건 사회계약 우리가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형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구절을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데요? 말이 이 베카리아 책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 177쪽에 우리 조국 교수가 이거 줄 그으실 줄 제가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인용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 좋아하세요? 이 전 문장? 매우 좋아하는 문장이고요. 그 사회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느냐 민주가 보장되어 있느냐 할 때 그 법 철학적으로는 이 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177페이지 밑에 좀 해설을 해뒀습니다만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 말고는 다 허용된다. 이런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가 있고 반대로 법률이 허용하는 것만 허용된다라는 게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 자유사회라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것 말고는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민주고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권위주의 정권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 반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제를 베카리아가 만들고 베카리아는 뭐냐면 사회계약을 통해서 법률을 만드는데 금지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금지를 최소화해야 자유가 최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지, 즉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 부분은 도덕, 종교 영역으로 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카리아의 시각이 좀 좁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래 말해도 되나? 예, 물론. 함부로?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예. 베카리아는 참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확실히 유럽 사람이야. 예.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본 거잖아요. 이게 베카리아가 그건 몰랐던 것 같아. 뭔가요? 이제 저는 사회를 세 종류로 나눠요. 첫째,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다 해도 되는 사회. 이게 민주사회고요. 자유사회고. 예. 법률이 하라고 해도 된다고 한 것만 해야 되는 사회. 이게 권위주의 체제예요. 예. 세 번째가 뭐가 있냐.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도 금지된 나라. 이게 세 번째. 이게 최악이네요. 최악. 이게 독재 전체주의 체제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독재는 임의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법에서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처벌을 마음대로 안 하는 사회는 완벽한 독재 사회는 아니에요. 그건 다소 경직된 사회지. 진짜 독재 사회는 뭐냐. 법이 허용한 것도 금지된 사회. 법이 허용한 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그게 최악이에요. 우리 법이 허용된 것도 금지된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봤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의 시대는 법이 허용한 것도 금지된 사회였어요. 맞습니다. 그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무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등. 다 법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조차도 한번 잡아갔다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거기서 전태일 열사 관련해서도 지난 시간에 그럼요. 했는데 법 준수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법 구호가 준수하라고 요구하면 잡아가요. 그러니까요. 베카리아는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봤나 봐. 생각을 못했겠죠. 예. 이게 지금 전태일 그 책 지난번 방송 봤는데요. 제가 노동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판례를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법 투쟁은 진짜 법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속도를 계속 빨리 원래 내부 규정보다 더 빨리 돌리고 빨리 손님 태우고 급발진합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준법을 하게 되면 원래 차를 세우고 정확한 시간에 기다렸다가 손님 태우고 얼마 뒤에 문 닫고 이게 준법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이 파업을 하면서 그 규정에 있는 그걸 지켰어요. 그 준법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손님이 줄게 되니까 수입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준법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준법 투쟁을 했는데 그 준법 투쟁이 업무방해라고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예, 요즘에도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계속 타죠. 근데 베카리아가 굉장히 앞서간 이 형법 부분에서 그런 학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형벌은 잔혹할 필요가 없고 범죄에 비례하면 되고 범죄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지금의 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형벌을 강화하면 사형제를 다시 실시하면 아니면 뭐 형량을 올리면 아니면 소년들을 처벌하는 나이를 대폭 내리면 소년 범죄가 없어지는가. 계속 우리 지금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자. 네. 뭐 그런 거든 무슨 흉악 범죄가 나타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법정형을 올리자. 네. 그다음에 아까 촉법소년 같은 경우 나이를 낮추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베카리아가 그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형벌을 높인다고 또는 잔혹한 형벌을 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도 없이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놀랍지 데이터를 않아요? 조사를 했는지는 확인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베카리아가 밀라노에 있으면서 밀라노 거기서 그냥 철학적 사색받으러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태리도 그 잔혹한 형벌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적어도 뭐 우리 같은 통계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경험주의적으로 형벌이나 이런 문제를 봤던 것, 조사는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현재 우리 시민들도 보통의 시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나쁜 짓 아니고 범죄 저질르면 저는 이제 콩밥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면 그 안에서 반성을 해서 돌아와서 개과천선해서 잘 살 거야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하면 이제 작은 범죄를 했습니다. 뭐 청소년이건 어른이든 간에 그걸 단기 자형이라고 그러는데 한 1년짜리 정도로 가면 독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것방에 가게 되는데 혼것방에 그 사람을 넣어두면 그 혼것방에는 정말 나쁜 범죄인까지 포함해서 상습범하고 같이 열 몇 명이 같이 삽니다. 즉 1년 동안 초단기 집중 범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반성하고 교육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낮과 밤에 그 사람들 같이 있게 되죠. 같이 있게 돼서 우리가 가정은 감옥 갔다 오면 반성해서 잘 될 거라는 가정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가서 오히려 범죄의 수법을 배우고 범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카리아의 사상이 기초해서 이제 형사사법 개혁을 한 나라들은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북구가 더 그러한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옥의 형태를 바꿉니다. 가장 이제 완화된 방식은 징역 1년을 살면 출퇴근형을 합니다. 예, 출퇴근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감옥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퇴근한다고요? 네. 감옥에 가서 오전 오후 이제 노역을 하죠. 일하고 밤에 잘 때는 집에 와서 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이 중범죄가 자지 말라는 거죠. 가장 부드러운 방식은. 그 다음에는 주중에는 감옥에 있고 주말에는 집에 있고 또는 주중에는 집에 있고 주말에는 감옥에 있고 이렇게 아주 세분을 해서 우리는 뭐냐면 격리를 시켜서 중형을 때려서 그 사람을 넣어두면 할 거다. 그러면 사회에 복귀가 될 거다. 그게 아니란 것을 유럽이 계속 실험을 해봐도 아니라는 걸 확인됩니다. 그건 보통은 통계적으로. 해고당하고 네. 이혼당하고 예, 그래서 다시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예. 유럽의 경우는 이제 베카리아의 사상을 현실화시킬 때는 이런 처벌의 방식을 감옥의 방식을 아주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방교도소까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개방교도소가 있긴 있습니다. 청주에 그 여성 대상 교도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넣어버리면 잊혀지고 없어졌지만 사라지지 않거든요. 꼭 1년 뒤는 2년 뒤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잡아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사실 범죄를 예방하는 192쪽에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말이- 태제죠. 예, 아주 뭐 맞습니다. 베카리아의 그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고문 폐지론도 베카리아가 확실하게 예, 고문 폐지, 사형 폐지를 얘기를 했고요. 루소 같은 경우 사형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기초하면서도 베카리아는 사형은 우리 사회계약에 안 들어있다. 루소는 사회계약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에서 다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카리아는 그걸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계약에서 아무리 나쁜 짓 했다 하더라도 목숨을 날리는 계약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고문 문제 폐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 당시 유럽 전체에 고문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베카리아가 고문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게 큰 영향을 줍니다. 사형 폐지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데 사형 폐지로는 그 후대로 가서 지금 EU에는 사형 폐지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U 가입하려는 뭐 터키나 등등 같은 경우도 사형 폐지 때문에 가입이 되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형 폐지는 최근 들어서 EU의 공통된 아젠다라 한다면 그 당시는 사형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문 폐지 문제에 대해서 유럽 전체가 반성을 하게 되고 고문을 없애는 쪽으로 쭉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우리 헌법 조항이 되게 많아요. 이 예, 예. 베카리아를 다룬 장에 이 죄형 법정주의도 우리 헌법에 규정이 맞습니다. 있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비례균형의 원칙 이것도 네,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의원 결정 날 때 보면 이거 네. 인용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네. 고문 폐지도 고문 예, 폐지, 있어요. 고문받지 않을 권리, 네. 맞아요.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네. 이게 다 전부 이 베카리아 이 책에서 인용한 문장들에서 우리 헌법 조항들을 네. 네. 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게 이제 18세기 네. 이 책이잖아요. 예, 예. 근데 거의 이 고문 폐지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해 놓은 것들은 푸시킨 이 19세기 중반에 썼던 대위의 딸 보면 거기에 고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푸시킨도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푸시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그렇게 표현 그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피의자의 범죄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네.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대위의 딸 얘기죠.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네, 네. 그 실제로는 그 형식상 그때 러시아에서 고문 폐지에 대한 황제 애칙령이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그 푸가조프 농민 반란에 연루되었다가 혀가 잘린 사람을 네. 거기 등장시키면서 그 얘기를 쭉 네. 하는데 문장이 너무 비슷해요. 저는 그 푸시킨 문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봤더니 베카리아 문장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 뭐 하여튼 형벌 제도, 감옥 제도를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은 유럽 사람 중에서 거의 다 베카리아를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저도 들었어요. 사서 사무실에 좀 꽂아놔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네. 말 나온 김에 제가 책에 살짝 썼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신 전두환 때 보면 뭐 강도 높은 고문들은 폐지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도 법적으로는 고문이 금지였습니다. 네. 고문이 금지되는데 했죠. 예, 헌법에 안 된다고 돼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되고 난 뒤는 이제 고문 자체가 폐지는 됐습니다. 실제 또 정기 고문, 물고문 당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못 참죠. 근데 제가 일부러 살짝 요즘에 인기 끄는 그 영화 범죄도시 얘기를 했는데 범죄도시 영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형사 덩치 좋은 그 마동석 마동석 씨가 씨가, 네. 그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CCTV를 가리고 가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보면서 약간 그랬습니다. 네, 그걸 좀 예. 재밌게 봤는데 범인을 현재 체포할 때 격투를 벌이는 건 허용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문을 할 때 CCTV 끄고 때리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죠. 잡혀가요 그거 네. 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보고 웃는데 좀 약간 불편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또 범죄도시 4가 나오고 5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약간 곤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곤란한 게 아니라 많이 곤란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그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허용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사람이 본 영화인데 그게 CCTV 끄고
진실의 방으로 요 워딩이 요 말이 그냥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좀 희화되면서 예, 예. 그 심각성이 좀 희석돼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그 경찰관 분들이 CCTV 끄고 때린 경우에 다 불법으로 그 처벌됐습니다. 2010년도 일이죠. 예, 예. 근데 그걸 영화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제작자분들이 그거는 좀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가 전혀 안 넘고요. 법학자라면 당연히 예,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장 넘어가서 이제 5장으로 가볼게요. 소수자 보호와 사법 통제. 여기서는 3권의 책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란 책, 인권이란 책,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예, 예. 미국의 1700년대인데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은 미국 독립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한 글, 그리고 인권이라는 책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한 글이고요. 그리고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미국 독립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밝힌 그런 책이거든요. 토마스 페인부터 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예. 페인은 이제 영국 출신의 국제혁명가입니다. 이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미국의 독립이 정당하다라고 막 설파를 했는데 누군가에서 보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입장에는 반역자고 예. 당연히 영국으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미국 혁명을 주창하고 이 자신의 이 상식 인권은 이 작품이 미국 혁명가들에게 모두 읽히는 책이 됩니다.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가들이 다 읽었던 것처럼 페인의 상식과 인권은 미국 혁명가들은 다 보게 되고 나중에 미국 독립선언 등을 작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근데 페인은 그걸 하고 난 뒤는 또 프랑스로 건너가요. 그래서 뭐 프랑스 가서도 미국 독립 후에는 프랑스 혁명에도 관여하고 좀 대단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혁명에 뛰어든 사람인데 물론 이 페인은 이제 법률가도 아니고 그 법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 속에 공화국이라는 게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죠. 예. 수천 년간 없었는데 미국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페인이 공화국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새로운 나라는 만들어야 되는데 왕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세워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페인은 공화국이라는 걸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귀족제도 안 된다, 왕정도 안 된다, 공화국이다라는 걸 확실히 했던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페인의 중요한 의미는 새로 만드는 그 공화국이 왜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관철된 나라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게 아주 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페인은 법률가가 아닙니다만은 이 두 책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211쪽에 보면 페인을 소개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영국 동부에 가면은 페인의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한 손에 인권 책을 든 동상이 있다고 하고요. 그 동상도 여기 사진이 어떤 동상이지 하면 딱 있어요. 있는데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워싱턴의 검은 헛되이 휘둘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이게 뭐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팜플렛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아주 선동적인 글이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영국에 맞서서 싸웠던 미국의 혁명가들이 이 페인의 이 두 팜플렛을 보고 아주 격정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약간 그때 사람들 중에는 이거 우리가 요즘 허경영 씨 보는 듯한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개혁 방안 내는 거 보면 놀랍죠. 놀라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용어로 아동수당이요. 사회 대개혁 14개 방안이라는 방안을 내놨죠. 보편적 아동수당, 보편적 노령수당, 그다음에 이제 그 의무교육, 또 신혼부부 수당도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수당, 그 신혼부부 수당, 그다음에 장례비 지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때는 창문의 세금부가 있잖아요. 유럽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소득 파악이 잘 안 될 때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많은 집은 그때는 창문을 내는 게 건축학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간주를 해서 창문의 개수를 그 사람의 지불 능력의 척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것도 이제
없애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 거 네, 이런 거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군인연금 주라고 네. 그러고 뭐 이런 거를 누진세 도입하라고. 이분이 이제 놀라운 사회 대개혁 방안을 얘기했고 그 놀랍다는 것이 그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이 그 절대군주제와 싸우고 했습니다마는 페인이 말한 이런 사회개혁 방안 얘기를 안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혁명가들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주장을 하지만 또 이런 또 사회 대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인이 놀라운 것은 미국 독립을 얘기하고 또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이제 당시 민중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요즘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복지, 민생, 그렇죠.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공화제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공화제로 하는 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예, 예. 그 공화제라는 정치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야 될 정책의 목표로 이런 보편적인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였습니다. 되게 놀랍죠. 네, 놀랍고 그 점에서 이제 페인의 위대함이 있다고 보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페인의 제안은 실현되질 오랫동안 못했고 빨갱이 취급받았죠. 물론 이제 루즈벨트의 뉴딜 전까지는 네. 근데 지금도 미국에서 이런 주장하면 뭐 좌파다 비판받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대선 또는 그 이전에 계속 이 논쟁 속에서 기본소득이냐 복지수당 문제, 보편적 복지 문제가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페인의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페인의 이 원문을 읽고 저는 이 문구를 처음 접했을 때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원문을 인용하시고 그 뒤에 이걸 가불 선진국 책 내셨을 예, 때 예, 또 예. 쓰셨던 부분도 또 인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이 꿈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야금야금 19세기 중반부터 예, 예. 복지국가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영국에서 먼저 좀 움직임이 생기고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그렇죠. 총리 때 예, 예. 그 프로센 제국 쪽에서 먼저 좀 이거 예, 예,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복지국가 쪽으로 이동해 왔는데 미국이 유일한 무풍지대로 있다가 결국은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네. 어마어마한 비극적 참사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 대통령에 뽑히면서 맞습니다. 이 페인이 말한 것 중에 일부를 예, 예. 실천에 옮기죠. 그러니까 그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제일 먼저 했던 대책 중에 하나가 중서부에 그때 그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날이 건조해서 흉년이 많이 들어서 그 노인 빈곤층이 대량 발생합니다. 예, 예. 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 여기에 그 빈곤 노인 고령층에게 현금 지급을 시작을 하거든요. 아, 예. 그게 미국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현금 지급을 했군요. 예. 그때. 그게 무려 150년이 지나서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페인이 말한 공화제는 이미 됐고. 독립혁명과 동시에 됐지만 예. 이 토마스 페인이 말했던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왔어야 처음으로 150년 후에 한 발이 내리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이라는 게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던 것인가를 지금 대단한 생각하게 거죠. 해주는 거죠. 지금 시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우리나라 정책 민주화가 됐고 우리가 선거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정당의 자유 있고 언론 자유 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즉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비하면 우리의 모든 그 뭐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 정책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측면을 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심하고 또 노동, 농민 등을 통상 말하는 이제 민중의 경우에서 삶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적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인의 이 14개 사회 대개혁 부분을 뽑았습니다. 네, 이 5장에서 다루는 게 소수자 보호와 사법 통제라는 소주제인데요.
그 다음 책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사법 통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주의자 선언. 그렇죠. 이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거 페이퍼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선언문 제목이 연방주의자 선언이에요. 네. 저는 저자와 관련해서 이 세 사람은 다 이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이제 불리죠. 물론 그 동시대로 보게 되면 저는 이 세 사람은 미국 건국의 형제들이겠죠. 자기 친구고 동지였던 관계인데 뭐 각각 성향은 다르고 계급도 다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 체제, 또 우리나라 공화국 체제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당시에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페이퍼 51번은 정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느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적, 내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 국민이죠. 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 몽테스키에는 뭐 천사가 오더라도 권력은 분립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이 저자들은 천사가 오더라도 또 누가 뭐 권력자가 되더라도 이 권력의 구성 자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새로 또 봐야 된다. 권력 분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권력 분립 외에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수자는 소수자를 억압한다라고 본 거죠. 네. 그 다수자의 독재를 주의하지 않게 되면 그 사회 내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는 억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51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다수결 원칙이 잘못하면 폭도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이제 242쪽에 우리 조국 교수가 이 저자는 아니지만 3대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인민의 51%가 다른 49%의 권리를 빼앗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폭도의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네. 정치적 소수자의 만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뽑은 사람이 51%가 49%의 소수자를 억압하는 문제 외에도 이제 아예 그 투표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더 억압될 수 있다는 거고 문화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종교적 소수자라거나 또는 뭐 동성애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 다수자, 소수자 모두에게 억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같은 경우는 당시는 뭐 그 동성애자라는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보면 미국에서는 소수 종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건너와서 종교적 이유로 건너와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수 종파에 대한 존중을 매우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점에 되새겨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 페이퍼,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법원의 완전한 독립하고 그다음에 입법 행위를 무효로 하는 법원의 권한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미국 같으면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위헌 심사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독일도 연방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됐고 법원의 완전한 독립은 헌법에 명문 규정을 놓고 뭐 법원 조직법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행정법에 넣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법원의 완전한 독립을 해준다고 되나? 아니 판사들이라고 해가지고 51%에 가담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지금 두 측면에 나눠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 말씀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근데 이제 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 상황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그 전까지는 다수결, 대표자 뽑는 것, 공화국 이런 거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수결은 법원은
다수결로 뽑힌 게 아니죠. 시험 쳐서 쉽게 말하면 시험 쳐서 된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법관을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공화국을 새로 이제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다수결로 투표를 하다 보면 소수자는 전혀 보호가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 페더리스트 페이퍼의 세 사람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사법부가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설정을 했고 그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게 되면 인종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이 계속 소수자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게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낙태 문제 같은 경우 뒤집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워렌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제 큰 그 법원에 의해서 소수자 보호가 이루어지는데 그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자에 의해서 대변되지 못하는 사람들,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뭐 여성들, 흑인, 유색인종들 뭐 등등등등 같은 경우는 투표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고통이 그 대변되지 못한다. 그럼 국회는 그걸 안 해줄 거다. 로비를 해도 로비가 안 먹힐 거다. 그러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법원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게 된다라고 설정을 했고 그게 이제 미국 대법원이 좀 어려운 용어로 이제 그 적극주의라 그러는데요. 사법 적극주의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 작가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그런데 보면 트럼프 때 연방 대법원을 바꿔버리니까 낙태죄를 다시 또 불법으로 하는 거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분명히 사법부가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도록 권한을 헌법이 줬습니다. 이 페더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이 원했던 거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해서 다수자의 대변자인 국회를 견제하라인데 실제 헌법재판소가 그걸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두 개를 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아예 없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거 저희 알려북스 1회 방송으로 했던 책인데요. 이거는 조국 교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만 좀 듣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 관계 적이 나올 것 같고요. 더 잘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 때 강조했던 그 자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반공자유였던 것입니다. 반공주의에 제한된 자유 또는 반공주의 또는 반복주의의 틀 안에서의 자유. 이런 경우 많은데 밀의 생각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과의 적대적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과 또는 국가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것이 밀의 자유론의 전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반공자유주의 또는 기업의 무한정한 자유 만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밀의 자유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밀은 노동조합 강화 주장하고 여성 투표권 지지하고 각종 사회복지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자유주의의 원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쪽만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론에서 다수의 의지로도 사회나 혹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자유의 영역을 설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우리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헌법의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 그 대목과 그 마지막에 여기 열거 안 했다는 이유로 무시하지도 말고 그리고 법률로 제한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 이 규정이 자유론에 출발했다. 네. 그 점은 확실히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수결로도 하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을 했죠. 미래 위대함이 그러니까 미래 자유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통상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자유주의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에요. 자, 이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리. 우리가 자유, 평등, 뭐 사회계약론, 소수자 보호, 뭐 법치주의, 형벌주의 했고요. 권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이 뒤에 있는 8장, 9장은 저희가 일부에 다뤘고 이제 10장은 덧붙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저자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92년까지
있었던 분이고 독일 사람이에요. 예. 권리를 위한 투쟁. 이분은 뭐 어떤 분이신가요? 독일에서 태어난 뭐 법학 교수이고 요 책은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퇴임했는데 오스트리아 퇴임 이제 기념 강연을 요약한 겁니다. 자신의 전 사상들을 자신의 강연에 요약하지 않겠습니까? 강연은 문이 이제 권리를 위한 투쟁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이제 해서 보면 요지는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그 권리의 주인인 시민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건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사람이 왜 19세기의 최고의 법학자라고 불리냐 하면 조 변호사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학자들 또는 법률가들이 개념과 논리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개념의 정확성, 논리의 정합성 등등을 따지고 논쟁을 하는데 예링이 이제 뭐라고 갈파했나 하면 그 개념과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법 뒤에 있는 그 목적과 이익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개념과 논리 싸움이 아니라 실제 그 개념과 논리 뒤에 있는 그 계급, 계층, 집단의 이익, 목적 그걸 봐야 제대로 보인다라고 갈파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좀 형이상학적 논쟁 또 논의와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주 막 온갖 어려운 얘기 쓰는데 예링은 그 뒤에 그 이익이 뭐야, 목적이 뭐야라고 이제 묻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점에 위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 비해서 제목도 뭐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두고 이제 법학자들에게 읽히는 그런 명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 예. 이게 이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 약간 이제 법을 어떤 학술 연구와 논리의 산물로 본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의 개별적 집단적 투쟁의 결과 맺어진 협약으로 보는 관점이죠. 이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은 이래야 한다가 아니고 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예. 맞습니다. 어떤 법조항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야. 누군가 그걸 요구를 했고 예. 그 목적이 있었고. 요구들 중에서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법으로 명문화된 거니까 우리가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집행할 때는 원래 이 법을 만든 목적, 이 법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봐야 돼. 예. 라고 말하는 거여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딱 와닿는 얘기던데.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는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예. 이제 법조인 또는 법학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나 하면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말고 법 자체의 개념과 논리에 집중하라는 학문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늘 생각하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때도 그 법의 그 목적을 전제로 또 그 이익을 전제로 해석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예링의 위대함인데 아까 지금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당연히 법률 뒤에는 이익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왜 그걸 빼고 해석하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없이 법이 왜 만들어졌어? 아니 그런 게 없으면 법이 왜 만들어졌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약간 이해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 편을 보고 좀 질문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보수적으로 뭔가를 해석해서 판정을 해줘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예링의 말을 빌자면 법의 목적은 평화고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이렇게 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건 이제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지켜야지 평화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법률이 개폐되기 전에는. 근데 예링은 어떻게 봤나 하면 당연히 이제 법이란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면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링이 이제 목적 이익을 강조한 이유가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수많은 계층 계급 집단의 투쟁이 있었다. 네. 이걸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그 계층 계급 집단에 패배한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는 그 법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덜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럼 불만이 생기겠죠. 그럼 새로운 투쟁을 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법이 바뀐다. 이거를 이제 흐름을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링은 그 시점에 독일에도 개념법학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개념법학에 빠져있던 법학자들 앞에서 충격을 준 겁니다. 그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개념이 또 혼자 살아 움직인 게 아니고 법률도
다수자가 만들었다 부르지만 그 뒤에 깔려 있는 목적과 이익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통해서 변해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법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바로 그 거네요. 얘기입니다. 법은 움직인 거다라는 그래서 얘기가. 판례가 계속해서 이 최대한 그 어떤 법의 해석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적용을 그거죠. 해주고 나서 어느 한계점이 도달하면 그 법은 개정이 되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제 바뀌기 전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법률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로 그런 사람들은 소수자겠죠. 그럼 이 경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 소수자의 고통이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법률이 바뀔 때까지는 기간이 있는데 그럼 법원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법률을 해석해라, 적용해라 라는 그런 함축을 갖고 있죠. 여기 저는 저 예링이 안 읽어봤지만 여기 인용된 문장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감정이 되게 중요하대잖아요. 그 법에 호소하고 소송을 거는데 감정이 되게 중요하대요. 네. 그 감정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액 소송하고 이런 사람들을 깔보지 마라. 그래서 5원짜리 공중전화 소송 얘기를 조국 교수가 여기다 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책을 어차피 구입해서 읽으실 분들은 보시게 될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1969년에 어떤 시민이 있었는데 그 우리 지금 보기 힘들지만 그 주황색 그 동정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가 압니다. 이제 원을 넣었는데 삼켜버리고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이 재수 없어 하고 집에 갈 건데 이 사람은 이건 참을 수 없다. 국가가 이걸 관리를 안 한 거고 참을 수 없고 5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비가 더 많이 들었겠죠. 따지면 시간 뭐 그다음에 소송 비용 등등 했는데 끝까지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겨서 당연히 5원을 돌려받죠. 근데 이 사람에게 왜 당신 그랬냐?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 5원 받으려고 그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나는 5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 수리의 무성의한 전화 당국과 불친절한 관리자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괘씸한 공중전화를 공중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라고 말하면서 소송을 했고 이걸 계기로 어떻게 됐나 하면 우리나라 행정부 전체가 행정부가 관리를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게 불법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5원짜리지만 나중에 이 소송을 계기로 근데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졌다. 또는 차를 몰고 가는데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 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 소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소송과 긴밀한 관련이 있죠. 여기서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거든요. 이기니까 이런 것도 시민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구나를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 예링의 표현이겠죠, 이게. 도덕적 고통이라는 표현이에요. 도덕적 고통. 되게 사소한 건데,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로서 가지는 어떤 자존감 같은 게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나를 대신해서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정부나 공직자들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불쾌감과 분노 이런 걸 느끼는데 이거를 도덕적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도덕적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법에 의지하는 이거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링이. 듣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막 그런 소액 소송하는 사람 보면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랬는데 소송을 안 하면 그게 더 힘든 거야. 그 사람은. 그죠? 그렇죠. 이거 사람마다 그 권리 침해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재수 없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재수 없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링은 그때 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고통을 느껴서 소송을 통해서 이길 때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링 님이 너무 소송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323쪽에 보면 권리를 위한 투쟁 머릿말에 예링이 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모든 분쟁에서가 아니라 오직 권리의 침해가 동시에 인격을 경시하는 데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보와 화해, 관용과 운유, 조정과 권리 주장의 포기 등은 나의 이론에서도 역시 합당한 자리를 온당히 차지하고 있다.
그 소송왕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예링이. 그렇죠. 권리 침해가 나의 인격을 건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게 5원짜리건 뭐 몇천만짜리건 나의 자유의 문제, 재산의 문제 뭐든 간에 그 상대방이 또는 국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그 권리 침해가 나의 인격까지 건드리는 거다. 그러면 그때는 참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권리를 위해선 투쟁을 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아무리 작은 권리가 침해됐더라도 필요할 때 투쟁을 해야 한다. 네. 근데 이 사람 그런 대단한 것이네요. 게 되게 전방위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나세요, 예링이. 예. 저는 이제 저도 법학을 공부했으면 읽었을 것 같은데 여기 셰익스피어를 디스했어요. 예. 세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예링의 베니스의 상인 다시 읽기인 거죠. 네.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그러면 샤일록은 나쁜 놈, 고리대금업자, 그다음에 그 재판관은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대부분 이해가 돼 있고, 근데 자세히 법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샤일록한테 돈 빌려갖고 안 갚아준 안토니오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그러니까 재판도 그 실제 판사가 아니라 위장한 안토니오의 약혼자가 위장해 가가지고 판사로 위장해서 판결 내린 겁니다. 그 당시 시점에 그 계약 뭐 살을 몇 프로 1파운드 떼어라, 그때 피를 갖다가 흘리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살을 떼야 된다고 했는데 재판관은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떼라고 한 거는 그거는 그 당시 억압받는 소수 민족 샤일록에게 돈을 안 갚게 하려고 기교를 부린 거라고 본 거죠. 법기술을 부린 거다. 법기술을 부려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살을 자르면 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를 흘리지 않게 살을 잘라라라고 말함으로써 샤일록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게 만들었고 샤일록의 전체 재산을 빼앗게 만들고 개종하게 만들고 이거 하나의 억압이었다 본 겁니다. 이게 이 독일에서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도 유태인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그때도 있었는데 예링이 대단한 게 자신은 독일 사람이고 유태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통상적인 상황인데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근본에는 유태인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있다. 반유대주의, 유태인에 대한 경멸하는 게 깔려 있다라고 보고 대단한 게 이제 당시에 유태인은 그 유럽 전체에서 뭐 이렇게 소수민족일 뿐만 아니라 천대받고 경멸받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경우가 아주 광범하게 읽히고 있을 때인데 예링은 달리 본 거죠. 샤일록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이런 식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뭐 영국은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이제 유럽 기독교인들 전반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셰익스피어도 거기 물들었던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대중에 영합한 게 있었겠죠. 그렇죠. 네. 셰익스피어는 대중작가잖아요. 네. 그냥 우리 저기 다룰 때 조지 오웰 다룰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셰익스피어는 진짜 대중작가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이런 거고 예링은 진짜 법학자니까 네. 엄정하게 본 거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연극이나 영화도 많이 인용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네. 범죄와 형벌하고 네. 이 예링 책은 좀 법학을 공부 안 해도 한번 읽어볼 만하겠다는 꼭 권합니다. 둘 다 얇아가지고 읽기도 쉽고요. 얇다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이렇게 저희 2주에 걸쳐서 조국 교수님 모시고요. 법고전 산책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2주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뭐 일단 알릴레오 북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걸 뭐 옛날부터 읽었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뭐 저 법학 전공자, 법학자, 법률가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 이번 기회에 이런 법과 관련된 고전들을 좀 풀어내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가능하면 좀 쉽게 알기 쉽게 읽기 쉽게 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법고전 사상가들의 생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시점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행간에 제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몫은 이 책을 읽어주실 독자분들이 이 원저자들의 생각과 제가 행간에 넣어둔 저의 생각을 같이 발견하셔가지고 한번 현실에 대한 고민해 보시고 우리나라 법과 우리나라 제도가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민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갑고 많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공개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볼 책은요.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지난번 79회 녹화 방송을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했을 때 그 방청하러 와주신 분들 대상으로 어떤 책을 저희가 다음 공개 방송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설문에서 이 책을 다뤄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이 작가님께서 또 추천하신 책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한 것은 무슨 어느 이상한 신문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좌파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읽을 만한 책이라고 정말.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세상이 좀 어수선해 보이고 뭔가 걱정거리가 많을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이제 독자들께 권했던 거고요. 정지아 선생을 게스트로 모시고 예, 직접 나오십니다. 예, 그 사는 얘기 좀 나눠보려고요. 우리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 네. 이번 시즌에 또 마지막 방송이고 알릴레오 북스에 그리고 또 공개 녹화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연말에 예.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맞아요. 저희가 바랍니다. 연말마다 따뜻한 책을 해왔잖아요. 예. 이 책 진짜 따뜻해요. 예.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